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그 화려한 유리성 안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하고도 달콤한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유리 감옥 안의 시신,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허락된 성격, 평창동의 새벽은 불쾌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초호화 펜트하우스들은 마치 거대한 비석처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날따라 짙게 깔린 안개는 집들의 화려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그 평화로운 정적을 찍고 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짐승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이상호 회장의 대저택, 그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비치는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000평이 넘는 이 호화로운 집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피비린나의 대신 설탕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실험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운송업계의 거물이었던 이상호 회장이 마치 박제된 생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비된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사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발버둥치다 굳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릅뜬 두 눈은 핏발이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동공은 공포에 질린 채 천장에 화려한 몰딩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틈새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황금색 액체가 구토물과 뒤섞여 흘러나와 베개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앙상한 손가락 마디마디는 꺾여 있었고, 죽음의 순간에 밀려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증명하듯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시트는 갈갈이 찢겨 손톱 밑에는 섬유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죽음이 아니라 산채로 몸 안이 타 들어가는 고통 속에 울부짖다 떠난 자의 말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강력계 한 형사는 수많은 살인 현장을 누벼왔지만 이번처럼 기이한 위압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시신 근처로 다가갈수록 코끝을 찌르는 것은 죽음의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동하는 인공적인 바닐라 향과 들쩍지근한 시럽의 냄새였습니다. 노인의 침대 곁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의료용 카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빈 주사기 몇 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설탕 결정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독살인가? 한 형사가 나직하게 읊조렸지만 법의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외상도 자창도 흔한 목 졸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범인은 칼이나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화려한 침실을 완벽한 유리 감옥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노인의 생체 리듬을 장난감처럼 주무르며 서서히 목숨을 앗아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형사는 노인의 입가에 묻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달콤한 냄새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방 안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자로 잰 듯 제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노인의 신발조차 침대 밑에 완벽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질서는 오히려 보는 이들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불쾌함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현장을 조작하며 이 죽음을 전시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형사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는 가정부 김하나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 끝에 묻은 미세한 가루를 본 한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적인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누군가 고통을 참으며 쥐어짜는 듯한 희미한 녹음음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몸을 숙여 침대 밑을 살피자 그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절규이자 이 달콤한 지옥의 문을 열 열쇠였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평창동의 저택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상호 회장의 시신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것은 병마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던 그 천사 같은 손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화려한 저택 아래 숨겨진 잔혹한 연주곡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꺾인 날 장례식장은 가증스러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주인이었던 이상호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는 고인을 기리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을 이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상주석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급하게 귀국한 자식들이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의 향방뿐이었습니다. 그 기만적인 애도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간병인 김하나만이 실신할 듯 오열하며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마치 성녀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눈물로 얼룩진 하얀 소복, 그리고 고인을 향해 바치는 애끓는 통곡은 조문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친자식보다 나은 간병인이라며 칭송했고 유가족들조차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를 돌봤는지 이야기하며 모두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강력계 한 형사는 그 가련한 연극 속에서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김하나가 고개를 숙여 올 때마다 그녀의 눈등 사이로 번뜩이는 기괴한 냉정함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 큰 일을 완수해낸 자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그녀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천사 같은 간병인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하나의 과거는 불쾌한 비밀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의 짐승들을 거세하고 치료하던 가축것의 기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김하나는 인형 대신 날카로운 주사 바늘과 메스를 만지며 자랐습니다. 짐승의 살을 꿰뚫는 감각,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일상적인 놀이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김하나의 남편 역시 의문의 돌연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건장한 체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1년 만에 알 수 없는 쇠약 증세를 보이다 고열과 발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도 없이 화장된 그 죽음 뒤에 김하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챙겨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녀가 거쳐간 자리마다 부유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는 소문은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묘한 기류가 흐른 것은 그때였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보험사에서 파견된 자산관리사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호 회장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린 뒤 슬쩍 김하나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짧지만 강렬한 스파크. 그것은 연인 혹은 공범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한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죽음의 설계자가 박태준이라면 실행자는 저 천사의 탈을 쓴 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태준은 유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김하나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100억은 우리 거야. 김하나는 그 소름 끼치는 말에 대답 대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화 냄새와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달콤한 설탕향이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냥감을 완벽하게 요리한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김하나를 경찰서로 연행하기 전 그녀의 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이상우 회장의 매일매일의 신체 변화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용량의 약물을 주입했을 때 노인이 어떤 비명을 지르는지, 어떤 설탕물을 먹였을 때 동공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기록한 사육 일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5월 8일의 기록은 압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이 물을 달라며 내 발목을 잡았다. 귀찮아서 설탕 시럽 한 병을 통째로 목구멍에 부어버렸다. 눈이 뒤집히는 모습이 꽤나 우스웠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다. 한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말려 죽이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악마의 심장. 김하나의 천사 같은 얼굴 아래 숨겨진 본성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온 김하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철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한 형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전 단지 그 과정을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그 노인도 좋아했을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천사의 날개는 완전히 꺾였고 그 안에서 시커먼 탐욕과 사리를 품은 괴물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계약과 100억의 유혹 100억 원.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눈이 멀 정도의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들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한 형사는 이상호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된 5개의 생명보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계약 날짜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고 수령인은 놀랍게도 유가족이 아닌 간병인 김하나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교한 살인극의 설계자 박태주는 과거 명문대 의대생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신 해부 실습 중 시신을 모독하는 기괴한 행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제적당한 전력이 있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비싼 수트를 입고 보험 설계사로 변신한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대신 흔적 없이 죽이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박 빚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 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상호 회장이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박태준과 김하나의 만남은 1년 전 한 삼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준은 김하나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끝없는 탐욕과 잔혹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칼이나 총은 필요 없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달콤하며 법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설계해 줄게. 넌 그저 시키는 대로 주사기만 누르면 돼. 김하나는 그 제안을 듣고 소름 끼치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와 악마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상호 회장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는 틈을 타 김하나를 천사 같은 효부로 포장하여 회장의 전적인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박태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김하나를 회장의 성년 후견인이자 유일한 상속 대리인으로 등록시키는 공증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의 손을 강제로 잡아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은 김하나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박태주는 김하나에게 인슐린의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가르쳤습니다. 인슐린은 몸 안에서 금방 분해돼서 부검해도 잡아내기 힘들어.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라면 저혈당 쇼크사로 위장하기 딱 좋지. 하지만 그냥 죽이면 재미없잖아. 그 노인의 몸이 설탕에 절여져서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고. 박태준의 조언은 김하나의 가학적인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노인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한 형사는 박태준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그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호 회장의 진료 기록을 위조한 문서들과 수십 개의 대포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박태준의 개인 컴퓨터에서 복구된 작전 계획서에는 노인의 예상 사망 날짜와 보험금 수령 후 해외로 도주할 경로까지 초 단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상호 회장은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가는 길에 치워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취조실에 소환된 박태준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명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 증거 있어요. 보험 가입은 고객의 자유고 간병인이 상속을 받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버린 노인을 마지막까지 돌봐준 건 김하나 씨뿐이었으니까요. 그의 뻔뻔한 논리에 한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형사는 박태준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한 형사는 박태준의 계좌 동결 조치 서류를 보여주며 압박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100억 단 1원도 못 만지게 될 거야. 그리고 김하나가 이미 입을 열기 시작했어. 네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넌 그저 살인 교사범일 뿐이라고 말이지. 거짓 정보였지만 박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은 김하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뢰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으로 묶인 위태로운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김하나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건 같이 계획한 거야. 약물을 구한 건 나지만 실제로 주사를 찌르고 노인을 고문하며 즐긴 건 김하나라고. 박태준의 입에서 드디어 자백의 파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두 악마의 계약은 이제 서로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철창과 단두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그들의 분열을 지켜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 둘이 서로를 잡아먹는 꼴을 내가 끝까지 지켜봐 줄 테니까. 달콤한 지옥 평창동의 저택은 화려한 성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고문실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 방 안에서 이상호 회장은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더 이상 상냥한 간병인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머리맡에 섰고 그 손에는 치료제가 아닌 살인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문의 시작은 역겹도록 달콤했습니다. 김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입에 강제로 고농도의 옥수수 시럽과 정제되지 않은 설탕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노인이 거부하며 고개를 저으면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노인의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뒤 입을 벌릴 때를 기다려 끈적한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미 뜨거운 물에 데어 미각을 잃고 짓무른 노인의 혀는 그 치명적인 당분을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으면 노인의 몸은 타오르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입안은 바짝 마르고 온몸의 세포가 물을 갈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하나는 결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노인의 눈앞에서 시원한 생수를 바닥에 쏟아버리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달콤해서 목이 타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더 재밌는 걸 해드릴게요. 혈당이 정점에 달해 노인이 의식을 잃어갈 때쯤 고문의 두 번째 단계인 인슐린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나는 박태준이 구해온 초속 효성 인슐린인 노보레피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노인의 배가 아닌 신경이 예민하게 몰려있는 발가락 사이나 허벅지 안쪽에 연약한 살점을 골라 주사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단지의 치명적인 용량이 노인의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치솟았던 혈당이 단 몇 분 만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노인의 신체는 거대한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요동쳤습니다. 심장은 흉벽을 뚫고 나올 듯 불규칙하게 날뛰었고 온몸에서는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노인의 사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적으로 뒤틀렸으며 뇌세포는 에너지 고갈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환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김하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눈을 뒤집으며 실신하려 할 때마다 다시 입안에 사탕을 쑤셔 넣거나 설탕물을 먹여 억지로 의식을 붙들어 놓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고혈당과 저혈당이라는 양극단의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탈을 쓴 명백한 살인이자 생명을 담보로 한 악마의 유희였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누를까봐 김하나는 노인의 손목과 발목을 최고급 실크 스카프로 침대 프레임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스카프는 노인의 살점을 파고들어 깊은 피멍과 찰과상을 남겼습니다. 김하나는 그 상처 위로 뜨거운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는 척하며 다우베트를 지웠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반쯤 넋이 나간 상태가 되면 김하나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자, 회장님, 여기 서명하셔야 물 한 모금 드릴 거예요. 그녀는 힘없이 늘어진 노인의 손을 잡아 강제로 볼펜을 쥐게 하고 상속 포기 각서와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류 적셨지만 김하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챙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김하나는 노인의 침대 옆에서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거나 간식을 먹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과자 봉지 소리와 텔레비전의 웃음소리는 노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고용한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사였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달콤한 지옥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호 회장의 당당했던 풍채는 사라지고 뼈만 남은 앙상한 육체만이 침대 위에 남겨졌습니다. 김하나는 만족스러운 듯 노인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주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물한 뒤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그 치명적인 새벽이 말입니다. 한 형사가 찾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산골 마을은 낮에도 짙은 안개가 자욱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섬 같았습니다. 무너져가는 폐가들과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들 사이에서 그는 김하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빨이 다 빠진 채 크크거리며 웃는 노인의 입에서는 썩은 사과 냄새가 났고 그가 뱉어낸 말들은 한 형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시나 아비가 하던 짓을 그대로 배웠지. 돼지 불알 까는 기술 하나는 일품이었어. 노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하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축을 거세하고 도축하던 백정이었습니다. 어린 화나는 인형 대신 날카로운 것에 돌을 쥐고 살점을 도려내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피비린나에 진동하는 축사 바닥에서 그녀는 생명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식어가는 과정을 매일같이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광경 앞에서 화나는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짐승의 어느 부위를 찔러야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 어느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야 근육이 발작하는지를 탐구하듯 관찰했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살아있는 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주사 바늘을 꽂던 모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그 집구석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어. 짐승 비명보다 무서운 게 그 가시나 웃음소리였거든. 노인의 말대로 환에게 생명은 그저 해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동물의 급소와 약물의 반응을 완벽하게 학습했고 그 기술은 훗날 인간을 사냥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인슐린 주사기는 사실 아버지가 쓰던 것에도의 다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한 형사는 마을 보건소에 먼지 쌓인 기록에서 10년 전 기록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김하나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조민기의 사망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조민기는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화나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발작과 혼수 상태를 반복하다 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거나 풍이 왔다고 믿었지만 한 형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사망 전 증상들은 지금의 이상호 회장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심한 발한, 전신 경련, 구토, 그리고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저혈당 수치. 당시 산골 마을의 허술한 검한 체계와 화나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이 죽음은 단순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화나는 남편이 죽던 날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슬픈 척 눈물을 훔쳤지만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남편의 보험금 서류를 보며 콧노래를 불렀다는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화나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나 이상호 회장이나 그저 도축장에 끌려온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는 그녀에게 음악이었고 서서히 썩어가는 살점은 그녀에게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온통 피와 설탕, 그리고 차가운 주사 바늘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화나의 옛집 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서 그는 땅속에 묻힌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녹슨 주사 바늘과 함께 눈이 파여나간 어린 시절의 인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형들의 배는 예리한 칼날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안은 솜 대신 썩은 고기, 조각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녀의 잔혹한 본능을 보여주는 흉측한 유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괴물이지. 한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창동의 저택에서 벌어진 일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잔혹한 연쇄, 살인극의 연장선이었으며 더욱 진화하고 대담해진 인간 도축의 현장이었습니다. 화나의 무기는 이제 거세도가 아니라 현대의학의 탈을 쓴 치명적인 약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다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사는 차에 올라타며 차가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사람들을 사육하고 도축해온 연쇄, 살인마 김하나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핏빛 기억은 이제 서울 평창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N번째 바늘 자국과 세포의 침묵 부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코를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는 죽음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상호 회장의 앙상한 유해만이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법의관 최 박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돋보기를 통해 노인의 피부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정밀 조사가 시작되자 사체의 피부는 참혹한 진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인의 복부였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흔히 있는 주사 자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보랏빛과 검은빛이 뒤섞인 멍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어떤 곳은 반복된 투여로 인해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방비대증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시선은 복부를 지나 노인의 발가락 사이와 사타구니 안쪽 그리고 항문 주변의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특수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기괴한 흔적들이 푸른빛을 띠며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정교하게 찔러 넣은 수십 개의 바늘 구멍들. 김하나는 외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혈관이 잘 보이지 않고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 곳을 골라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그 부위들은 이미 조직이 까맣게 괴사해 있었고 마치 살점 밑에서 검은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듯한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명백한 도축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대퇴부 근육을 절개했습니다. 근육 조직 안쪽은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해 세포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멈춰버린 세포들은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서는 고농도의 인슐린 아스파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원 처방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약물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구해온 이 초속효성 인슐린은 투여 즉시 혈당을 0에 가깝게 떨어뜨려 심장과 뇌를 파괴하는 생화학 무기였습니다. 김하나는 이 약물을 이용해 노인의 몸을 서서히 붕괴시켰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얻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노인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상처 부위에 발라져 있던 기름진 오일이었습니다. 김하나는 주사 자국으로 인한 발적과 부종을 감추기 위해 뜨거운 오일로 노인의 몸을 수시로 문질렀습니다. 겉으로는 극진한 마사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약물이 더 빨리 온몸으로 퍼지게 만드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피부에 남은 번들거리는 오일 자국은 악마의 지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박사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한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인슐린 농도가 정상치의 50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인슐린이 분비될 때 함께 나와야 하는 C펩타이드 수치는 0입니다. 즉, 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 형사는 결과지를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하나는 노인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실험판으로 삼아 얼마나 많은 양을 주입해야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노인의 목가와 손목 부분에서는 미세한 출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묶여 있었지만 발작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노인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그 모습을 즐기며 더 깊숙이 바늘을 찔러 넣었을 것입니다. N번째 바늘 자국이 남겨진 그 자리는 노인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지. 최 박사는 부검 도구를 내려놓으며 한 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생화학적 살인이었습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바늘 끝으로 노인의 존엄성을 난도질한 김하나의 범죄는 의학의 탈을 쓴 가장 추악한 악행이었습니다. 침묵하던 세포들이 뱉어낸 진실은 이제 범인을 향한 단죄의 화살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부검실을 나오며 평창동의 그 저택을 떠올렸습니다. 그 화려한 거실과 향기로운 꽃들 아래 이런 끔찍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김하나가 주사기를 누를 때 지었을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이제 한 형사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웃음소리로 변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과학적 증거는 갖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보청기의 비명 평창동 저택은 이제 주인을 잃고 서늘한 기운만이 감도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 형사는 다시 한번 이상호 회장의 침실을 찾았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완벽했지만 배우의 박태준까지 확실히 올가멜, 직접적인 한 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지 하나 없는 침대 밑바닥을 샅샅이 훑던 중 벽면 구석진 틈새에서 작고 검은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호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최신형 초소형 보청기였습니다. 이 보청기는 단순한 증폭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예방과 대화 연습을 위해 주변 소리를 자동으로 녹음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탑재된 고가의 특수 장비였습니다. 김하나는 노인의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잊혔던 이 작은 기계가 자신들의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사망 이틀 전인 5월 8일 새벽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지옥에서 온 듯한 괴성이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김하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듣던 가련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목말라요? 물 달라고요? 김하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합의. 수미. 노인의 목소리는 끓는 물소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물 대신 이거 드세요. 이게 훨씬 달고 맛있을 거야. 이어 들리는 것은 끈적한 시럽이 노인의 목목구멍으로 쏟아지는 불쾌한 소리와 노인이 컥컥거리며 살에 들린 소리였습니다. 녹음기는 그날 밤의 참상을 생생하게 뱉어냈습니다. 이거 봐,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네? 회장님 인생도 참 불쌍해. 그러니까 나한테 다 주고 가라고 했잖아. 김하나는 노인의 뺨을 가볍게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서류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자, 여기 지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오늘 밤엔 인슐린 2배로 들어갈 거야. 알지? 그 지옥 같은 떨림. 노인의 처절한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살려줘. 하나야. 내가 잘못. 컥. 하나야. 누가 내 이름이야. 죽어가는 늙은이가 어디서 반말이야. 김하나의 고함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노인의 팔이나 다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힌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사기 캡을 벗기는 날카로운 마찰음. 한 형사는 취조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녹음 파일 마지막 부분에 들려온 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하나야, 너무 서두르지 마. 혈당 수치 확인하면서 천천히 말려 죽여야 돼. 그래야 부검해도 병사로 나오니까. 오늘 밤엔 40단위만 넣어. 내일 새벽에 내가 가서 마무리할 약 전달해 줄게. 이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두 악마가 노인의 생명을 두고 벌인 잔혹한 유희의 기록이었습니다. 김하나의 가학적인 쾌락과 박태준의 치밀한 계산이 결합한 완벽한 살인 공모. 한 형사는 녹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침실에서 이 작은 보청기를 향해 마지막 구원을 요청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한 형사는 보청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에 담긴 비명은 이제 김하나와 박태준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단죄의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세포의 침묵 위로 피해자의 생생한 육성이 더해지면서 살인마들의 도망갈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안개 속의 추격 수사망이 좁혀오는 속도는 박태준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자신의 오피스텔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들을 발견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파멸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급히 금고 속의 현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짙은 안개가 서울 시내를 집어삼킨 밤 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공범이자 살인의 도구였던 김하나를 데리고 태국으로 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0억은 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는 김하나가 체포될 경우 자신을 고발할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둔 독극물 주사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안개 자욱한 외곽도로 어딘가에서 천사를 영원히 잠재우는 것, 그것이 박태준이 설계한 마지막 시나리오였습니다. 한편 평창동 저택 근처 은신처에서 대기하던 김하나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이 보낸 "지금 데리러 갈게, 바로 출발하자는 메시지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짐 속에 고농도 인슐린과 날카로운 메스를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축사에서 짐승의 숨통을 끊으며 자란 그녀에게 박태준 같은 도련님의 얄팍한 속셈은 투명하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날 버리고 혼자 먹겠다고. 태준아, 넌 날 너무 몰라." 두 악마를 태운 차량은 양평 인근의 구비진 국도에 진입했습니다. 강바람을 타고 올라온 안개는 앞차의 미등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박태준은 애써 다정한 척 김하나의 손을 잡았지만 김하나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안쪽에는 서로를 난도질할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준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해. 잠시 쉬었다 가자, 하나야." 그가 주머니 속 주사기에 손을 뻗는 찰나 김하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꺼내둔 메스로 박태준의 허벅지를 깊숙이 그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태준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주사기를 휘둘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김하나의 악력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태준아, 의대 다닐 때 해부학 공부 제대로 안 했니? 여긴 대퇴동맥이야. 금방 피가 다 빠져나갈걸." 김하나는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박태준의 목에 주사 바늘을 갖다 댔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호 회장을 죽였던 그 달콤한 인슐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도 한번 느껴봐. 네가 설계한 그 지옥이 얼마나 달콤한지." 박태준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설계자가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비참하게 구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기 어린 사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수십 발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산길을 찢었습니다. 한 형사가 이끄는 검거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한 형사는 이미 박태준의 차량에 설치된 GPS를 추적하며 그들을 포위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차에서 내려. 손머리 위로 올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호한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박태준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김하나가 무표정한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박태준의 핏방울이 튀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마주한 한 형사와 김하나의 시선. 김하나는 자신을 향한 수십 발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 형사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 남자를 해체하는 걸 보셨을 텐데 아쉽네요." 한 형사는 그 기괴한 당당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김하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하나, 박태준, 당신들을 이상호 회장 살인 및 사체 유기,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김하나는 박태준을 조롱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박태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다 했어."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짙은 안개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안개 낀 국도 위에서 벌어진 기괴한 추격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두 악마는 서로를 죽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100억의 낙원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증오를 내뱉는 추악한 몰골뿐이었습니다. 한 형사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취조실에서의 사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고백, 경찰서의 취조실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차갑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강한 취조등 아래 앉은 김하나와 박태주는 각각 다른 방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먼저 박태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걷힌 뒤 마주한 박태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허벅지의 상처를 응급처치한 채 수갑을 차고 앉은 그는 더 이상 세련된 자산관리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비루한 살인 공모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다 그 여자가 시킨 거야. 박태준은 한 형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듯 내뱉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죄를 김하나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험 상품을 제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돈에 미쳐서 노인을 고문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나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약물만 구해줬을 뿐이에요.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라고. 박태준의 비겁한 변명은 녹취기 속으로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태준은 김하나의 잔인함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노인의 입에 설탕물을 쏟아부으며 웃었는지, 인슐린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얼마나 황홀한 표정을 지었는지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이 살인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김하나가 자신을 협박해 정보를 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형사는 말없이 보청기에 녹음된 박태준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나야, 너무 서두르지 마. 혈당 수치 확인하면서 천천히 말려 죽여야 돼. 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협박당한 사람의 말투인가? 넌 설계자였고 김하나는 실행자였어. 너희 둘 다 이 지옥의 주인이야. 한 형사의 서늘한 일갈에 박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다가올 처벌에 대한 비겁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어 한 형사는 옆방에 김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박태준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박태준의 자백 내용을 들려주자 김하나는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그 자식, 끝까지 멍청하네요.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팔아넘기다니.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게임은 내가 이겼으니까요. 이겼다고? 넌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당하게 될 거야. 한 형사의 말에 김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매일 똑같은 가난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게 진짜 지옥이지. 나는 그 노인의 돈으로 화려한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을 꾸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이상호 회장. 그 노인은 죽을 때가 된 가축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거세해주고 편하게 보내준 게 뭐가 잘못이죠? 김하나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예술 작품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신체를 사육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쾌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을 통해 노인의 생사를 주무를 때마다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 기억나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간절함.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형사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그녀는 10년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았어요. 건장한 몸뚱이 말고는 가진 게 없는 무능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슐린으로 조금씩 재워줬더니 고맙게도 나한테 보험금을 남겨주고 떠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사람의 목숨값은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김하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들은 하나같이 소름 끼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형사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라 태생부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포식자였습니다.
김하나는 보청기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그 고장난 기계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인생 참 알 수 없네요. 하지만 형사님, 조심하세요. 나 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모르죠. 김하나와 박태준의 자백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물어뜯으며 끝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 두 악마. 그들의 고백은 이상호 회장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남겼습니다. 한 형사는 취조실 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목에 단죄의 밧줄을 거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연주와 악마의 미소 6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법정은 취재진과 호기심 어린 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일명 평창동 달콤한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전대미문의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과 공포를 던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하나와 박태준은 수의를 입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하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하나는 간병인이라는 직업적 신뢰를 악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생화학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하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또한 공범 박태준에게는 살인 공모 및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아니야, 난 죽이지 않았어 라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지만 김하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김하나가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거나 후회하는 기색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아주 작게 소리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또 봐요. 그 소름 끼치는 미소는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옥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놀이의 시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한 형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상호 회장이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은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들 역시 장례식 직후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욕이라는 독은 죽은 자의 저택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는 노인의 묘소를 찾아가 보청기 속에 담겼던 그 절규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김하나는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각달을 보며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주사바늘 모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쓱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메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노인의 살점에 바늘을 꽂던 그 순간의 감각을 되새기는 듯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양심의 가책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교도관이 배식구를 통해 밥을 넣어주자 김하나는 식판 위에 놓인 작은 설탕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설탕 가루를 손바닥에 쏟아 핥아먹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역시 죽음은 달콤해.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 어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혔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육과 도축의 시나리오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회장이 죽기 직전 흘렸던 마지막 눈물, 그리고 김하나가 닦아주며 했던 잔혹한 약속, 그 모든 것은 평창동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안개가 낀 날이면 평창동의 그 저택을 지나갈 때마다 이유 모를 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주사기를 들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 불쾌하고 달콤한 공포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발레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하나의 미소는 여전히 한 형사의 악몽 속에 나타나 속삭입니다. 탐욕이 살아있는 한, 악마는 언제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것이라고. 설탕처럼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바늘 끝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긴 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달콤하고도 잔혹한 살인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소름 끼치고 기이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